안녕하세요. GPG기 교재 활용 수업의 실제 강의를 맡게 된 경기 시흥 서촌초등학교 교사 김광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게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단순 제작 활동을 넘어선 의미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특성상 아이들은 직접 무엇을 해봄으로써 지식을 확인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늘어났을 때 우리는 흔히 성공적인 수업,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같이 학습에 있어 실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게임 수업에 있어서도 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작 수업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 수업이 단순 제작을 위한 제작 활동으로 전개되는 것이지요. 즉, 어떤 의미나 목적 없이 단순히 만들기 위해 만들거나 제작 활동이 즐겁다는 이유 하나로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거나 제작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냥 재미있었다 라는 느낌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게임을 만드는 단순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들이 의미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게임 제작을 바라보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흔히 게임에 관한 교육을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능력으로서 종종 문해력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리터러시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란 말이 리터러시가 뜻하는 바를 온전하게 담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해력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글을 읽고 쓸까요? 그쵸? 글을 읽고 쓴다라는 행위는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오직 글로만 의미를 전달하고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때문에 의미소통에서 문해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글이 아닌 다양한 의미 자원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카카오톡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글뿐만이 아니라 이모티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의미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즉,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해독할 때 굳이 문자에 국한되어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해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리터러시란 표현을 통해서, 즉, 글자가 아닌 다양한 글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의사를 소통한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제 리터러시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냐면, 게임 리터러시란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게임을 단순히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 여가로도 볼 수 있지만, 게임도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는 특정 의도를 담아서 게임을 개발하고, 플레이어는 게임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게임도 책처럼 하나의 의미를 지닌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게임은 책과는 다르게 글자로만 의미를 형성하진 않지만 게임 안에 글을 포함한 다양한 기호들, 이미지, 캐릭터, 배경음악, 배경, 세계관, 스토리 등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게임을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보고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는 것처럼 게임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생성하고 또한 친구가 생성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게임이 이제 의미를 지닌다, 게임이 텍스트이다 라는 말이 좀 이제 애매하게 들리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게임은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가 좀 됐는데 한 2015년 5월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했던 게임이에요.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취업을 소재로 회사 생활의 고단함이 이제 게임의 주된 컨셉입니다.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게임을 시작하는 것조차 이제 쉽지가 않아요. 게임을 시작하려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이제 이력서를 내면은 복불복으로 합격이나 불합격이 결정이 되고 불합격되면 다시 이력서를 내야 되고 합격이 되어서만 드디어 본격적인 게임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턴으로 이제 게임이 제일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인턴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인턴으로 시작한 회사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게임을 이제 하다 보면 이 게임의 목표는 이제 첫 번째가 승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것이 목표인데 다양한 이유로 이제 공고사직을 당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 깎이게 되는데 체력이 0이 되면 병가를 쓰게 되고 병가를 쓰면 그 이후로 이제 공고사직을 당하고 업무를 소화하지 못해도 공고사직, 그 다음에 웹서핑을 하도 공고사직, 심지어 이제 회사에서 과자를 먹어도 이제 공고사직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도 이제 이벤트로 제시되는데 주말에 등산을 가자는 상사의 요청이나 돌잔치에 초대하는 상황들도 하나의 이제 도전 과제로 제시되죠. 이 같은 어떤 게임의 어떤 리얼리티 그리고 디테일한 설정이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인과 취준생들에게 크게 공감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단순히 놀이로만 보기에는 이 게임이 가진 의미를 온전히 소화한다고 이제 볼 수가 없죠. 우선 이 플레이어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현 사회에 대한 풍자를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경험들을 투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은 재미있는 점이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하면 게임이 완전히 끝나는 게임 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고사직을 하나의 경험으로 재해석하게 되어서 다음 게임을 시작할 때 이 공고사직으로 인해서 자신이 게임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플레이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플레이어들도 이를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같이 게임은 단순히 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리터러시 대상으로 이 게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한 기능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처럼 이제 게임 제작을 단순히 놀이의 대상으로서의 게임이 아닌 하나의 의미를 생성하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리터러시의 실천으로 바라봅니다. 비디오 게임 제작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디오 게임 자체를 이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때문에 게임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게임 스토리의 이미지와 또 페이퍼 프로타입 등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작 활동은 게임을 만들었다는 그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리터러시의 실천으로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게임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게임 제작을 위해 필요한 지식, 우선 게임의 주요 요소인 서사성 및 놀이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이 이제 기존의 그 미디어 경험, 그러니까 독서나 TV 감상, 영화, 애니메이션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상호작용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서나 TV 감상의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가 그 작가나 그 감독이 만든 서사를 변경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플레이어가 서사에 직접 개입하여 스토리나 결말을 바꿀 수 있죠. 또는 자신이 그 게임 캐릭터를 조종함으로써 그 캐릭터의 감정이나 행위에 더욱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서사에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 Z라는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캐릭터 손오공을 직접 조종해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캐릭터를 동일시하고 결과적으로 서사에 더 몰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게임의 주요 특성인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게임의 즐거움이 더욱 극대화되는데 이런 상호작용성이 더욱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게임 안에서 이 스토리라 불리는 서사 그리고 놀이로 표현되는 규칙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사로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과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서사를 먼저 봐보면 서사, 즉 이야기에서 얻는 즐거움의 원천은 종결의 결핍에서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재밌는 이야기, 영화, 드라마의 공통점은 반전이에요. 시청자가 보기에 뻔한 이야기는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지루하기만 하죠. 따라서 작가는 뻔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릭터의 성격을 조정하거나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을 계속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청자가 계속 다음 이야기를 예상하게 하고 어느 때는 시청자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 반전, 시청자의 예상을 깨트림으로써의 그 즐거움을 이제 선사하는 거죠. 이같이 서사에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은 반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놀이로서의 이제 게임을 바라보면 놀이로서의 게임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규칙입니다. 게임은 규칙을 기반으로 어떤 게임의 목표를 달성하는 장르라고 볼 수도 있죠. 장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기라는 놀이, 게임에서 보면 이 장기판에는 규칙이 존재하죠. 각 말마다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마지막에 이 왕을 잡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죠. 플레이어는 규칙을 토대로 다음을 예상하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왕을 잡는 순간 갑자기 반전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고 보니 잡았던 이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 처한 왕이 신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도망을 간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이 왕 말 옆에 있던 이 사말이 진짜 왕이었다는 그 반전이 숨어 있었다고 상상해 보면 과연 이 게임이 재미있을까요? 아니죠. 황당하고 오히려 게임의 놀이의 즐거움을 반전시키죠. 따라서 서사에서 즐거움을 주는 주요 원천인 반전이 게임에서는 정반대의 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게임에서의 반전은 규칙을 넘어서는 반전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주요한 특성이 이 게임 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서사와 놀이의 충돌은 게임북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게임북은 어떤 것들이냐면 독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서사가 이제 발생하는 게임이죠. 앞에서 말했던 게임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 상호작용성이 게임북 안에서도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과 아주 유사한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 서사와 놀이가 충돌하는 예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의 선택지를 주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무사히 통과하는 거고 이제 B를 선택하면 뭐 세관에 건 거, C로 선택하면 세관으로부터 이제 도망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 때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독자는 이걸 선택하기 전에 어떤 거를 생각할 거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이야기의 규칙을 찾아낼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게 봤더니 전에 있었던 이야기나 어떤 그 이야기의 힌트를 봤더니 이렇게 뚱뚱한 그 세관들은 좀 뇌물에 약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통과할 수가 있고 반대로 좀 빽빽한 마른 세관들은 좀 깐깐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힘들다. 라는 어떤 정보나 규칙을 찾았다면 당연히 독자는 이 C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놀이로서의 게임에서는 합당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서사에서는 당연히 독자가 예측한 C를 선택해 버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반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C를 선택했을 경우에 오히려 뚱뚱한 세관이었지만 이 뚱뚱한 세관은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오히려 이 주인공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반전을 뒤에 감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독자는 자기가 이 책을 읽었으면서 얻었던 규칙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적용해서 다음 이야기를 예상하기보다는 그냥 복불복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얻는 즐거움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게임 안에서 서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규칙을 선택하느냐 이게 계속 부딪힌다는 거를 이제 게임 북에서 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과연 이 게임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특성,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특성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에 부딪히게 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는 즐거운 게임 경험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요소입니다. 게임에서 서사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다음 게임을 봐볼게요. 첫 번째 게임은 이제 오목이고 두 번째 게임은 이제 테트리스입니다. 두 게임은 분명히 이제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른 승패가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 안에는 서사가 없어요. 왜 이 게임이 시작되었는지, 왜 이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점수를 먹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죠. 즉, 왜 오목 게임에서 이 같은 기호가 5개로 되면은 승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고, 테트리스에서 왜 이 한 칸이 다 채워지면 이 칸이 사라지고 점수가 오르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규칙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거예요. 따라서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승리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나 서사는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플레이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음 게임을 한번 봐보시면 예전에 이제 예전 구형 PC에 장착되었던 한글 타자 게임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규칙과 서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단순한 이제 게임이죠. 여기 게임의 이제 규칙들을 봐보면 이 단어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단어를 다 치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죠. 그리고 단어를 치지 못하면 이 단어들이 이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이 블럭이 한 개씩 한 개씩 사라지면서 이 12개의 블럭이 다 사라지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그런 규칙입니다. 얼핏 보기엔 이 게임에도 서사가 없으면 그냥 규칙만 존재하고 규칙만 존재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게임에는 서사가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게임의 배경은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가 있는 베네치아이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바닷물이 침식되어 모든 건물이 사라지고 건물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의 과거의 영광, 평화는 오직 이 건물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의 의미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때 갑자기 바이러스들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건물을 이제 부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서사가 부여되면 물론 약간 치밀한 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사가 부여되면 더 이상 플레이어는 높은 득점만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게임을 함으로써 자신의 플레이는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의 추억이 깃든 탑을 지키기 위한 그런 플레이이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이 탑을 지키기 위해 게임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도 부여되는 거죠. 이 같은 게임 안의 서사는 오늘날 더욱더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타자 게임인데 보시면 스토리 라인은 크게 뭐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상대편들이 공격해 오고 이런 큰 스토리 라인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구현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배경이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고 캐릭터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게 됨으로써 캐릭터와 배경 구현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서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의 두 가지 주요한 요소인
요소인 그 놀이와 규칙을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게임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상호작용성이죠. 그리고 이 상호작용성은 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를 해야만 하나의 게임으로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게임이란 플레이어에게 의미 있는 게임 경험을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게임의 서사와 놀이 규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놀이를 봐보시면 놀이는 이제 게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죠. 그 다음에 놀이에서 보다 이제 근본적인 특성은 이제 규칙인데, 규칙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이제 도전을 제공하는 거죠. 앞서 베네치아 게임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단어를 치던가 12개의 블럭을 이루면 게임이 뭐 종료된다 라는 규칙을 통해서 플레이어는 빠른 시간 내에 단어를 쳐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규칙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결핍된 플레이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서사는 이런 게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베네치아 게임에서 아름다운 도시였던 베네치아라는 배경, 바이러스 공격이라는 설정이 추가함으로써 플레이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더불어 이런 세계관은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굳이 단어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단어가 바이러스라는 설정 자체가 바이러스가 건물이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이제 서사가 만능인 것은 아니고 서사가 게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바이러스가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는지, 바이러스는 왜 하필 글자 모습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것도 한글인지, 그리고 탑에서 바이러스를 치면 왜 글자가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건물을 부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게임 속 이제 서사의 치밀함은 게임의 종류, 장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서사가 게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이 서사와 놀이의 이 밀고 당김, 충돌,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플레이어에게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이 서사와 놀이 규칙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게임이 재미가 없을 거고, 아니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수긍하면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더욱 집중하게 해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의미 있는 게임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사와 놀이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고, 이러한 판단은 플레이어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임 제작을 의미 형성 과정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게임 안에 담겨진 놀이와 서사의 이 요소들을 확인하게 해줘야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를 게임 제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잘 구현되었는지, 서사와 놀이가 잘 구현되었는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발표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의미 형성 과정으로서 게임 제작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을 수업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제작을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이들이 아는 곳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를 위한 활동으로서 게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 게임을 아이들이 또 바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게임을 분석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주로 이제 술래잡기는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예를 보면은 우선 술래잡기는 크게 구성원과 규칙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에는 뭐 그쵸, 술래와 도망치는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다른 술래잡기면 또 다른 어떤 역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규칙에는 뭐 술래는 친구를 잡는다, 술래가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이면 술래가 된다 등은 뭐 답변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이 놀이 안에 이런 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놀이를 그 상상하면서 대답하기 때문에 이 답변에 있어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자의 역할은 아이들의 답변을 듣고 적절하게 이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요소, 그 아이들이 말한 답변이 어느 요소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주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술래잡기 놀이 중에 역할이 가미된 술래잡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역할이 가미된 술래잡기는 게임으로 치면 이 앞선 이 그냥 술래잡기가 규칙만 있는 게임이었다면 역할놀이가 가미된 놀이는 서사가 입혀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할놀이가 있는 술래잡기는 뭐 예를 들면 뭐 도둑과 경찰이라는 술래잡기를 예로 이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 술래잡기도 사람이나 규칙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술래잡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역할놀이가 가미된 술래잡기가 분석하였으면 그 다음에 던져야 될 핵심 질문이 어느 술래잡기가 더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경찰 술래잡기가 더 재밌다고 이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담겨져 있고 이 역할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담긴 술래잡기가 더 재밌다고 합니다. 뭐 이제 개 중에는 그냥 술래잡기가 더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업 진행자가 주의할 점은 아이들에게 어떤 술래잡기가 더 재밌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오면 그것을 모두 이제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선 틀에서 결국 게임의 즐거움을 판단하는 거는 플레이어들의 몫이니까 아이들의 경험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활동을 통해서 그냥 놀이가 있고 역할이 가미된 놀이가 있다. 그리고 역할이 가미되고 안 가미된 거에 따라서 즐거움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이 좀 한번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활동은 아이들이 앞선 활동이 이제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분석이었다면 두 번째 활동은 이제 게임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놀이에서 그 역할 놀이를 통해서 그 놀이 안에서 어떤 스토리나 서사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조금은 이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게임 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찾는 건데, 우선 교재에는 바로 이 마리오 이 영상을 보고 분석 텔러를 만드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영상을 좀 제시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선 이게 제작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본래는 그 아이들이 게임하는 영상 자체를 이게 넣으려고 했지만 이게 저작권이 좀 걸려서 게임 영상은 못 넣고 게임을 홍보하는 이 광고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영상을 그냥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게임을 분석하는 것에 이제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 영상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간단한 게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키런이나 뭐 브롤스타즈나 뭐 등등 요즘에 하는 아이들이 하는 그 게임의 하나의 장면을 보고 이 장면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게임의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바로 이 분석 기준까지 찾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아이들에게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물어봐도 좋고 너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게임 안에 있는 큰 요소들 뭐 규칙이나 스토리나 뭐 아이템, 캐릭터, 소리 등에 관한 이 분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게임을 보고 이제 한번 이제 분석해 보는 경험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이제 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게임 요소를 분석하려면 재미있는 이유를 그냥 재밌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 재미있는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스토리가 어떠한지, 규칙은 어떠한지, 캐릭터는 어떠한지, 뭐 아이템은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게임의 요소를 자신의 즐거움과 연관해서 이제 바라봄으로써
게임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를 아이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면 이 교재에 있는 이제 가이드 질문을 한번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첫 번째 활동이 이제 게임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한 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 활동은 이 요소들 중에서 서사 요소에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인지할 때 서사적 요소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규칙은 잘 찾아낼 수 있고 뭐 캐릭터나 아이템 등은 좀 찾아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서사적 의미, 이야기적 요소는 잘 발견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게임에 있어서 그 서사적 요소가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게임 화면을 하나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 화면을 하나 이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이제 쿠키런 이걸 좀 많이 사용하는데 왜 이 화면을 많이 사용하냐면 이 게임 자체가 우선 그 스토리가 좀 분명한 게임이고 그 다음에 조작 방법도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을 좀 분석하기가 쉬워요. 아이들이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나 그다음에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3D 게임은 좀 분석하기에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2D로 되어 있고 간단한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 좀 분석하기엔 좋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 화면을 하나 주고 여기에 게임에 있는 요소들을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캐릭터인데 우리가 조정하는 주요 캐릭터이고 그다음에 여기 곰돌이는 먹어야 되는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에너지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 뭐죠? 그 코인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화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요소들을 점선면으로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로 구분하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똑같은 게임인데 그 다음에 규칙도 똑같은데 서사적인 요소, 배경, 캐릭터 이런 것들이 쏙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에게 게임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똑같이 얘도 앞에 있었던 게임처럼 이 네모가 뛰어다니면서 점프해서 이 노란색 것들을 먹게 되는데 이렇게 작용된 게임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게임에 있어서 서사가 큰 영향을 미치는다를 알았다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캐릭터나 배경으로 바꿔보는 활동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야기의 요소가 게임의 즐거움을 더욱더 배가시켜주고 규칙을 좀 더 축축하게 해준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했으면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활동은 게임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바꾸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이제 선택하고 게임의 세계관, 배경, 목적, 캐릭터, 그 다음에 주인공, 보스, 몬스터 등을 이제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꾼 게임을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말도 설명해서 친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활동은 앞선 활동에서 그 게임 분석하기 중에서 그 자신의 게임 분석하는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 활동에 이어서 이렇게 바꾸기로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과 했던 게임인데, 저는 이제 그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있어서 이제 게임을 새로 제작했던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된 화면인데, 이 완성된 화면 전에 시나리오 작업, 아이들에게 게임을 분석하고 서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한번 아이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게임을 이제 바꿔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게임 중에서 쿠키런인가 마리온가 이걸 바꿨던 게임인데 어떻게 바꿨냐면 주인공을 우선 랑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에 대항하는 보스 캐릭터를 화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랑캐는 마법계에서 실력이 좋고 대마석을 찾으러 가는 애고 얘는 대마석을 뭐 훔쳐간 악마이고 그 다음에 세계관은 이렇게 마법 세계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임의 서사적 요소를 바꿈으로써 게임 제작을 한번 도전해 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서 봐보면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상호작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 상호작용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사와 놀이 규칙의 이 두 요소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놀이는 게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서사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활동을 위해서 분석 틀을 만들어 보고 자신의 게임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한번 인지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